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35번째 에스더의 이야기. 몇 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 일상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멀리 희미해졌다. 시간의 흐름 탓이라기보다 병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무력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모든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을 병상에서 보내면서 내 인생의 여러 단계들이 서로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고 마치 먼 곳에 있던 것들이 하나로 뒤엉킨 듯 했다. 병이 들어서 마침내 어두운 호수를 건너온 것 같았고 그동안 쌓인 모든 경험들이 멀리서 한데 섞여서 이제는 건강했던 쪽 강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해야 할 집안일이 밀려 있어서 걱정이 컸지만 곧 그것들도 가장 오래된 일들처럼 멀리 떨어진 기억이 되어버렸다. 마치 그린리프의 오래된 일들이나 학교에서 포트폴리오를 들고 여름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처럼 내 어린 시절 그림자가 내 옆에 붙어 있던 그때처럼 말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공간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 병이 깊게 든 동안 시간의 구분이 뒤섞이면서 내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한순간 어린 아이였고 또다시 어른 소녀였으며 또 다시 행복했던 작은 여인으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각 시기에 맞는 걱정과 어려움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려는 끝없는 혼란 속에서도 괴로웠다. 이런 상태에 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는 이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시절에 대해 조금만 언급하려 해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그때의 혼란이 하나의 긴 밤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밤과 낮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대한 계단을 오르기 위해 애쓰던 어느 날, 계속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려고 했지만 어떤 장애물에 막혀 다시 돌아서기를 반복하던 순간들, 저는 때때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대부분은 막연하게라도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그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저는 또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이야. 찰리 더 높은 하늘까지 쌓여가는 것 같아라고 투덜거리면서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끔찍했던 그 시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크게 검은 우주 속에 연결된 어떤 불타는 목걸이거나 반지 또는 별이 빛나는 원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속에서 제가 하나의 구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 유일한 기도는 그 끔찍한 것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비참함 속의 한 부분으로 기어 있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이 끔찍한 경험들을 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루하지 않고 또 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억들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제가 지금 이 기억들로 인해 가장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아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저런 이상한 고통들에 대해 더 알게 된다면 그 강도를 좀 더 덜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평안, 길고 달콤한 잠, 황홀한 휴식, 내가 약해진 몸으로 너무 평온해서 자신을 돌볼 걱정조차 할 수 없던 순간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그때의 감정은 단지 떠나보낸 이들을 향한 자애롭고 애처로운 사랑뿐이었어요. 이 상태는 아마도 더 널리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바로 그때 다시 반짝이는 빛이 내게 비추는 순간 두려움에 움츠러들었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깨달았어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느낀 환희였어요. 나는 낮이나 밤이나 계속 문 밖에서 울던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나를 부르며 자기가 차갑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돌봐주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청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녀는 내 곁에서 떠나지 말고 나를 돌봐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들었죠. 하지만 나는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절대 아니야. 내 사랑하는 딸아, 절대 안 돼. 라고 말했고, 다시 반복해서 찰리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시간 동안 찰리는 나를 위해 끝까지 충실했어요. 작은 손과 넓은 마음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지켜줬어요. 이제는 시야가 점점 더 밝아지고 찬란한 빛이 매일 더 선명하게 나를 비추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사랑하는 이가 써준 편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입술에 대거나 뺨에 기대도 그녀를 다치게 할까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내 작은 여종이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두 방을 돌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는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 쾌활하게 아다에게 말을 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집안의 정적 역시 느낄 수 있었어요. 늘 제게 잘해주시던 분들의 배려와 생각이 깃든 것이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오묘한 행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이 약한 지금도 강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힘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미안해하며 하는 것처럼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제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던 대신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조금 더, 또 훨씬 더 도움을 주면서 저는 점점 내 자신에게 유용해지고 관심도 갖게 되고 다시 삶의 애착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베개를 받쳐 누운 채로 찰리와 함께 즐거운 차 한 잔을 마시던 그 오후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아이는 분명히 약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도록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고 잠시 멈춰서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나를 쓰다듬으며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하길 바라는 마음에 나는 찰리야, 이렇게 계속하면 다시 누워야 하겠어. 내 사랑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하거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찰리는 마치 조용한 쥐처럼 조용히 밝은 얼굴을 여기저기 돌아보며 그림자와 햇살과 그림자 사이를 오가며 움직였어요. 나는 평화롭게 그녀를 지켜봤지요. 그녀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다 언니가 아래층에서 정성스럽게 차려준 작은 간식과 하얀 식탁복, 꽃들, 그리고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꾸민 다과상이 침대 옆에 차려졌을 때 나는 차분히 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넬 만큼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그 말은 새로울 것도 없는 내 마음속의 생각이었어요. 먼저 찰리에게 방이 얼마나 예쁘고 상쾌하며 공기까지 맑고 깨끗한지 칭찬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오래 누워 있었던 걸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찰리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났어요. 그런데 찰리야, 제가 둘러보며 말했어요. 분명히 뭔가 빠진 것 같아. 내가 익숙하게 여기던 게 있는데 말이야. 불쌍한 찰리도 주변을 살피며 마치 아무것도 빠진 게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드는 척했어요. 그림들은 다 그대로야. 제가 물었어요. 네, 선생님, 찰리가 대답했어요. 가구들은 어떻고 찰리야. 내가 더 넓게 쓰려고 옮겼던 곳이 아닌 이상. 선생님, 그럼에도 제가 말했어요. 뭔가 익숙한 물건이 그리운 것 같아. 아, 찰리. 바로 거울이야. 찰리가 잠시 잊은 척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생각은 여러 번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충격이 아니란 것에 감사했어요. 저는 찰리를 다시 불렀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처음엔 미소를 짓는 척했지만 점점 제게 다가오면서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별것 아니야. 찰리,
나는 내 애 얼굴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큰 의자에 앉을 수도 있었고, 찰리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움 속에서도 옆방으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 방의 거울도 평소 자리에서 사라졌지만 그것이 내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더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 보호자는 늘 진심으로 찾아와 주려고 했었고, 지금은 그 행복을 마다할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는 그전 알을 품에 꼭 안으며 내 사랑하는 딸아 하고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애정과 너그러움으로 가득 찬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곳에 내가 작은 고통과 변화라도 채운 것이 가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 그렇지. 나는 생각했어요. 그는 나를 받고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 나를 더 아껴주고 있어. 내가 무엇을 슬퍼해야 할까? 그는 소파에 앉아서 내 옆에 앉았어요. 팔로 나를 받쳐주며 잠시 동안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다가 손을 떼고는 늘 그러던 그의 태도로 돌아갔죠. 그런 태도는 정말, 아니, 앞으로도 어떤 태도보다도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내 작은 여자야. 그가 말했어요. 참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그래도 너는 항상 굽히지 않는 강한 여자였지. 선생님을 위해서였어요. 보호자님, 제가 말했어요.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그가 부드럽게 반복했어요. 물론 그게 최선이야. 그런데 여기서 아다와 나는 완전히 몰락하고 괴로워했어요. 여기서 너의 친구 캐디는 자주 오가며 걱정했고, 집안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풀이 죽고 낙담했어요. 심지어 가엾은 릭도 너 걱정에 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나에게도. 나는 아다의 편지에서는 캐디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지만 리차드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 선생님께서 걱정하며 편지를 쓰는 리차드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하며 물었어요. 보호자님,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가 더 좋은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 없다고요.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사랑, 내 보호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에게도 말이야. 사실 그는 내게 편지를 썼지만 너에게는 답장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라고 할까? 차갑고 오만하고 거리를 두며 붕괴한 마음으로 적었거든. 자자, 내 사랑하는 작은 여자야. 우리가 그걸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해. 그는 잘못한 게 아니야.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는 그를 왜곡시켰고 내게도 나는 그를 그렇게 보게 되었어. 나는 그것이 얼마나 나쁘거나 더 나쁜 일들을 저질렀는지 여러 번 봐왔단다. 만약 두 천사가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나는 그들의 본성마저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 그것이 선생님의 성격을 바꾼 건 아니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 사랑.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남풍이 동쪽으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리차드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게 자꾸 생겨요. 법률가를 찾아가고 나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와 주장들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요. 그런데 하늘이 알고 있겠어요. 만약 내가 와글론 머레이션의 산들을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아니면 내 원래 권리를 포기해서 산들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역시 불가능하고 어떤 인간의 힘도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믿어요. 나는 바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차라리 가난한 리차드가 본래의 성품을 되찾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대차게 무덤에 묻히는 것보다 훨씬 값지니까요. 그 돈이면 차라리 차터리의 끔찍한 악행을 기억하는 피라미드를 세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선생님, 정말 가능하신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리차드가 선생님을 의심하다니요? 아, 내 사랑, 내 사랑. 그가 말했어요.
이런 작은 악습들이 얼마나 섬세한 독을 품고 있어서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피는 이미 오염되었고, 그래서 사물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불운이죠. 보호자님, 그것이 바로 끔찍한 불운 작은 여자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의 영향에 계속 끌려가는 것보다 더 큰 불운은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그는 그 썩은 갈대에 기대게 되었고, 그 썩음의 일부가 주변 모든 것에 옮겨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내 영혼을 다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는 가엾은 리크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고 그를 탓하지 말아야 해요. 내 세월에 이렇게 훌륭한 마음들이 같은 수단으로 망가진 걸 여러 번 봐왔어요. 저는 그의 선의와 이기심 없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은 놀라움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임 더든. 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다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들과 이 아이들이 믿지 못할 적대자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소송을 어느 정도 반전시켜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기대였어요.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가 리크의 요람을 가린 커튼이었어요. 하지만 보호자님, 조금만 더 지나면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거짓되고 비참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우리 희망하죠. 제 에스더. 자른다이스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게 너무 늦지 않게 그에게도 가르쳐 지길 바라면서요. 어쨌든 우리는 그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성숙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도, 착한 사람들도 만약 같은 법원의 소송린으로 던져진다면 3년 안에, 아니 2년, 1년 안에라도 크게 변하고 가치가 떨어져 버릴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가엾은 리크를 놀라지 않겠어요? 이렇게 불운한 젊은이는 여기서 그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혼잣말처럼 생각하는 듯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거든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차터리라는 게 어떤 곳인지 그는 그것에 기대며 때때로 얼굴이 붉어지고 희미하게 기대를 품으며 자기 이익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것은 미루고 실망시키고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희망과 인내심을 하나씩 소진시키죠. 그런데도 그는 아직 그것을 바라보고 집착하며 자신의 온 세상이 배신당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제 그만해요. 내 사랑.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의 다정함은 제게 너무 소중해서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마치 아버지처럼 그를 사랑했어요. 잠시 멈춘 이 순간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리차드를 다시 볼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강해지면 그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이야깃거리도 있지요. 내 보호자가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의 회복이라는 기쁜 시간에 맞는 이야깃거리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전할 일이 하나 있는데 아다는 언제 와서 당신을 보게 될까요? 내 사랑.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울이 없던 것과 약간 연결해서 생각했지만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소녀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변치 않을 걸 알았거든요. 친애하는 보호자님, 제가 말했어요. 그녀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본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녀는 제게 빛과도 같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다임 더든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정말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를 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 톤도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전해줘서 나는 잠시 멈춰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
그래, 피곤하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조금 쉬어. 잠시 후 나는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다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본 것도 있고 내가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다를 보기 전에 여기서 멀리 떠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찰리와 함께 시골 별장으로 가는 것도 좋겠어요. 일주일쯤 그곳에서 힘을 키우며 상쾌한 공기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아다와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어 기다리는 것도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내 모습에 익숙해지길 바라는 것이 혹여 부족한 마음에서 나온 소원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바랐고 그는 그것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 그것이 부족한 일이라면 그는 그저 넘기고 지나칠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우리 버릇없는 작은 여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완고함 속에서도 자기 길을 가게 둘 거예요. 물론 그 대가로 아래층에서는 눈물도 흘리겠지만요. 그리고 여기 보이스턴이 있죠. 기사도 정신이 가득한 그가 지금껏 종이 위에 내뱉은 적 없는 격한 맹세를 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 집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미 그 집을 비워준 그를 두고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고 그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보호자가 내 손에 편지를 쥐어줬어요. 평범한 인사말인 사랑하는 자른다이스님 같은 말은 전혀 없었고 바로 그 다음 말로 곧장 뛰어들었어요. 내 집을 오늘 오후 1시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미스 서머슨이 내려와서 내 집을 차지할 것이라는 맹세를 합니다 하고 가장 진지한 목소리와 강한 의미를 담아 그가 인용한 그 엄청난 선언을 계속 이어갔어요.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을 웃으며 농담 삼아 넘기면서도 다음 날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제안은 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곳보다도 저는 쉐니 울드만큼 좋아하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사랑하는 아이야. 내 보호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출근 전에 딱 시간 맞춰서 정해놓았거든요. 너무 피곤해지기 전에 쉬게 해드려야 하니까요.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갔어요. 하나 더 부탁이 있는데요. 작은 플라이트 양이 내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힘든 것도 모르고 가엾은 영혼이던가요? 춤추는 신발 신고 20마일이나 걸어와서 확인했다고 해요. 우리가 집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니었다면 그녀는 다시 걸어 돌아갔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오래된 음모였어요. 모두가 다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이야. 내 보호자가 말했어요. 만약 내가 귀찮지 않다면 그 순진한 작은 아이를 하루 오후라도 함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너가 보이스턴을 무너뜨리려는 집을 구하는 일 전에라도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해질지 내가 평생 동안도 못 따라갈 만큼 더 기뻐하고 더 뿌듯하게 느낄 것 같아. 비록 내 이름이 자른다이스라고는 하지만 그는 내게 말을 건넸어요.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늘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고 지금처럼 깊이 동정한 적은 없었어요. 늘 그녀의 공경 속에서 작은 힘이 남아 위로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오늘처럼 기쁜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찰리가 마차를 타고 나와서 이른 저녁을 함께 먹을 시간을 정했어요. 내가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시련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도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부지런하고 만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사랑을 얻고 싶어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 자신도 사랑받기를 소원했죠. 그 기도는 돌아서면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행복과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만약 지금 내가 약해졌다면 그 은혜들을 무엇으로 얻었을까 하는 반성의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그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도를 다시 한번 그 옛날 말투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평화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내 보호자는 매일같이 찾아와 주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나는 방 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다와 창문 커튼 너머로 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가 아직 없었거든요. 비록 그녀가 내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날이 정해진 날, 미스 플라이트가 도착했어요. 불쌍한 그녀는 평소의 위험을 잊은 채 내 방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울면서 내 사랑하는 피트 자른 나이스 라고 부르며 내 목에 안기고 10번이나 입맞춤을 했어요. 이런 그녀는 손수건을 넣은 작은 핸드백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엔 서류밖에 없어요. 내 사랑 피트 자른 나이스. 그래서 손수건 하나 빌려야겠어요. 찰리에게 그녀에게 손수건을 하나 건네줬고 그 착한 친구는 분명히 그것을 잘 썼어요. 두 손으로 눈가를 꼭 잡고 다음 10분 동안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기꺼이 내 사랑 피트 자른 나이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 아프지 않아요. 다시 건강하게 된 모습이 보여서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어서도 너무 기뻐요. 저는 당신을 차라리 자른 다이스보다 더 사랑해요. 내 사랑. 물론 저는 법원에도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지만요. 아참, 내 사랑. 손수건 얘기하다가 말인데 미스 플라이트는 여기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차가 멈춘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찰리 쪽을 슬쩍 쳐다봤어요. 찰리는 내 쪽을 힐끗 보고 제안에 대해 더 이상 나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옳아요. 미스 플라이트가 말했어요. 정확하죠. 정말 저도 모르게 너무 무심했어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피트 자른 다이스. 가끔은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씩 좀 산만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녀가 이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정말로요. 무엇을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가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당신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으니 이제는 그걸 풀어두셔야 해요. 미스 플라이트는 이번 중요한 순간에 찰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찰리가 실례지만 선생님, 차라리 말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미스 플라이트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기쁨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 어린 친구는 정말 영리하구나. 그녀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어요. 작지만 정말로 영리하구나. 자, 이건 예쁜 일화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도 나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내 사랑. 차를 따라 내려오는 사람들 말이야. 차에서 내리던 그 길에서 만난 어떤 가난한 사람. 아주 촌스러운 모자로 쓴 사람이 있었지. 제니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찰리가 바로 말했어요. 맞아. 미스 플라이트가 매우 공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제니. 그래. 그런데 그녀가 우리 젊은 친구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떤 부인이 베일을 쓴 채 내 사랑, 피트 자른다이스의 건강을 묻고 작은 기념품처럼 내 손수건 하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내가 사랑하는 피트 자른다이스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베일 쓴 그 부인.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실례지만 선생님, 찰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좀 놀라서 쳐다보았는데 제니가 말하길 아기가 죽었을 때 선생님이 손수건 하나를 그곳에 남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아기의 작은 물건들과 함께 간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시라면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지요.
왜냐면 그게 선생님 것인 것도 그렇고 또 아기를 덮었던 거니까요. 작고 소중한 것. 미스 플라이트가 속삭이며 손을 이마 쪽으로 움직여 찰리에게 지적인 표정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 영리하구나.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 내 사랑. 그녀는 내가 들은 어떤 충고보다도 더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네, 찰리. 제가 대답했어요. 기억나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그 여자가 가져간 그 손수건이에요. 그리고 제니는 만약 그 손수건을 자신이 돈 더미를 받더라도 절대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가져가면서 대신 돈을 남겼대요. 제니는 선생님,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어머, 그럼 도대체 그녀가 누구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사랑. 미스 플라이트가 가장 신비로운 표정으로 내 귓가의 입술을 살짝 가져다 대며 제안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작은 친구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분은 법무부 장관의 아내일 겁니다. 그분은 결혼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그분에게 끔찍한 생활을 강요한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보석상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그의 귀족님이 소지품을 불 속에 던지고 심지어 그의 서류를 태우기도 한다죠. 그때는 이 여자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캐디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녀는 피곤한 듯 차가운 모습으로 배고프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들어오자 그녀는 낡은 수수한 목도리와 자주 수선된 낡은 장갑을 헝클어진 종이 꾸러미 속에서 꺼내어 차려입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손님 접대를 맡아야 했어요. 생선구이, 구운 닭고기, 수플레, 채소, 푸딩, 마데이라 와인을 차려놓고서요. 그녀가 그것을 얼마나 즐기며 그에 대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의를 차리는지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곧 다른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을 만큼 말이죠.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딸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디저트도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딸은 어떤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했고 그녀가 만든 모든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컸어요. 그때 미스 플라이트는 너무 수다스럽고 행복한 모습이어서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늘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오랫동안 법무부 장관님을 모셨다고 들었어요. 미스 플라이트, 아, 정말 오랫동안, 수년간, 수년간이나요? 내 사랑,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곧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그녀의 희망 속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말을 꺼낸 것이 옳았는지 의심스러웠고, 생각해보니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판결을 기대하셨고, 그녀가 말했어요. 오빠도, 언니도, 모두 다 기대했어요. 저와 똑같이. 그들은 모두, 네, 맞아요. 물론 모두 죽었어요. 내 사랑.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갈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그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제를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맞서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판결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하겠죠. 제가 말을 꺼냈어요. 그럼요, 내 사랑. 그녀가 즉각 답했어요. 물론 그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법정에 가지 않는 것도요. 물론,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것에 계속 기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사랑 피트 자른 나이스. 정말 뼛속까지 지치는 일이죠. 그녀는 내 팔을 살짝 보여줬어요. 정말로 살이 앙상하게 빠진 모습이 무섭게도 드러났어요. 하지만 내 사랑. 그녀는 계속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곳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조용히 해요. 그녀가 들어오면 우리의 작은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해요. 아니면 겁을 먹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곳에는 잔인한 유혹이 있어요. 떠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기대해야만 해요. 나는 그녀에게 그런 일이 아니라고 다독였어요. 그녀는 내 말을 인내심 있게 웃으며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바로 자기만의 답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조금 산만하다고 생각해서겠지요. 좀 어리석은 일이죠. 산만하다고 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또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머리로는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내 사랑, 나는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내가 눈치챘어요. 바로 그 테이블 위의 맥과 봉인 때문이죠. 그녀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녀는 여러 번 팔을 톡톡 두드리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그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한 것처럼요. 비록 말은 어둡고 무거웠지만 그녀는 나에게 이 끔찍한 비밀들을 털어놓았어요. 자, 보여줄게 하고 그녀가 말했어요. 내 일화를 공개할게요. 내가 그들에 의해 그려지기 훨씬 전에, 그들이 나를 본 적도 없기 전에 나는 뭘 하던 사람이었나 하면 탬버린 연주? 아니에요. 아니면 탬버 공예였어요. 저와 언니는 탬버 공예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오빠는 목수 일도 했고요. 우리는 함께 살았어요. 아주 평범하게. 내 사랑. 처음엔 아버지가 그려졌어요. 천천히. 집도 함께 그려졌어요. 그와 함께. 몇 년 후. 그는 차갑고 신랄한 부도자로 변했고 누구에게도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도 없는 분노와 냉정함만 가득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빚쟁이 감옥으로 그려졌어요. 그곳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오빠도 그려졌어요. 급하게 술에 빠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언니도 그려졌어요. 조용히. 절대 묻지 마세요. 왜 그리 됐는지. 그리고 저는 병들고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전에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차터리 때문이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병이 나아졌을 때 나는 그 괴물, 즉 차터리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게 되었고 그곳에 남아있기 위해 그려졌어요. 자신의 짧은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듯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평소에 친근한 태도를 되찾으며 다시 말했어요. 내 말을 좀 믿지 못하는군요. 내 사랑.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언젠가는 믿게 되겠죠. 저는 조금 산만한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수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 강력한 맥과 봉인에 이끌려 온 새 얼굴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오빠, 언니, 그리고 저도 모두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새 얼굴들을 만나는 걸 듣곤 해요. 이쪽에 작은 플라이트 양이 있어요. 새로 오셨군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작은 플라이트 양에게 인사도 해야겠어요. 정말 좋아요. 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까? 자랑스럽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웃죠. 그런데 피트 자른다이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유혹의 시작을 알게 되는지 훨씬 더 잘 알고 있답니다. 저는 그 징후들을 봤어요. 내 사랑. 그리고 그 끝도 봤고요. 피트 자른다이스. 내 사랑.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우리 친구인 제드리의 보호자가 그 유혹의 시작을 알던 때를 봤어요. 누군가 그를 막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몰락의 길로 빠질 거예요. 그녀는 잠시 동안 조용히 내 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점차 부드럽게 미소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이 너무 우울했던 게 두려웠던 것 같았고 또 머릿속의 연결도 잃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와인잔을 한 모금 마시며 내 사랑, 내가 말하는 대로 곧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새들을 놓아줄 거고 재산도 나눌 거예요. 하고요. 그녀가 리처드에 대해 한 말과
그녀의 불쌍한 앙상한 모습에서 떠오른 슬픈 의미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바로 그녀의 혼란 속에서도 강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 그녀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빛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사랑, 그녀가 유쾌하게 말하며 또 한 손을 내 손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내 의사 선생님께는 아직도 축하 인사를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나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인정해야 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 우드코트 씨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신경 써주셨던 분이에요. 비록 그의 도움은 전적으로 무료였지만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바로 그 판결이 저를 차터리의 마법에서 풀어줄 그 판결 말이에요. 그날 말이죠. 우드코트 씨는 지금 멀리 계시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 엘리자베스 플라이트 양, 그에게 축하할 일이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미스 플라이트. 하지만 그녀는 아니, 내 사랑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모두가 이야기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사랑 피트 자른 나이스. 아니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걸 얼마나 오래 내가 여기 있었는지도 잊지 마세요. 맞아요. 내 사랑. 잠깐 동안은 맞아요. 제 자신을 탓해야겠어요. 하지만 제 기억이 내가 말했던 모든 것과 함께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주 강한 영향력. 그렇죠? 그런데 내 사랑. 저쪽 동인도 바다에서는 끔찍한 난파 사고가 있었어요. 우드코트 씨가 난파당했단 말이에요. 진정하세요. 내 사랑.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무사해요.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죽음.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불길, 폭풍, 어둠 속에서요. 물에 빠진 사람들 수십 명이 바위에 떠밀려 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은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차분하고 용감하게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며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에 괴로워하지 않고 헐벗은 사람들을 여분의 옷으로 감싸줬어요.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지휘하며 병든 이들을 돌보고 죽은 이들을 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어요. 내 사랑. 그 가엾고 야윈 사람들은 거의 그를 숭배했어요. 땅에 닿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온 나라가 그 소식을 더들썩하게 전하고 있죠. 잠깐, 내 서류 가방 어디 있지? 여기 있는데 읽어봐야 해요. 꼭 읽어야만 해. 그 말을 들으면 아는 그 모든 위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서툴게 읽었어요. 내 눈이 너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너무 울어서 종종 신문에서 오려내던 긴 글도 내려놓아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선량하고 용감한 일을 한 사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크고 강렬한 승리감을 느꼈어요. 그의 명성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슴에 불타올랐고, 내가 한 일들을 너무도 존경하며 사랑했어요. 그러던 차에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를 축복하는 당속의 사람들을 나는 부러워했어요. 나도 그 자리에서 멀리서 기쁨에 넘쳐 절하고 싶었어요. 그가 이렇게 진실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나는 더 이상 어떤 어머니, 언니, 아내보다도 그를 더 존경했어요. 정말이었어요. 그녀는 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아직 그 사고의 모든 세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다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내 사랑.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도리와 장갑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 용감한 의사 선생님께 꼭 칭호를 하나 주어야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는 정말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 칭호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안 되죠? 피트 자른 나이스. 그녀는 조금 날카롭게 물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평화롭고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칭호를 주는 관습이 없다고. 물론 아주 큰 돈을 모아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쌓았을 때만 가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미스 플라이트가 놀라서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 분명히 알겠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재능인 지식, 상상력, 적극적인 인류애, 그리고 다양한 발전의 모든 덕목들이 오히려 귀족에 더해지는 거란 걸.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사랑,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왜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칭호가 이어지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때때로 정말로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 감춰오던 작은 비밀을 말해야 해요. 때때로 생각했어요. 우드코트 씨가 저를 사랑했다고. 만약 더 부유했더라면 떠나기 전에 꼭 사랑한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생각했어요.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난 기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만약 그걸 써서 그에게 말했더라면 그가 알던 제 얼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리고 글을 그에게 묶어둔 어떤 것도 내가 기꺼이 내려놓았다고 말했어야 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는 아직도 본 적도 없는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처럼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에게 큰 고통을 머시하게 피하게 해준 덕분에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간절히 빌었던 기도를 다시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어요. 그가 보여준 환한 모습 그대로 내가 그를 충분히 사랑했음을 다시 믿으며,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되돌릴 것이 없어요. 내가 풀어야 할 사슬도 그가 끌고 가야 할 사슬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겸손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뿐이고, 그도 자신의 더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함께 걷지 않는 길이지만 나는 이기심 없이 순수하게 그를 만나기를 바랄 수 있어요. 마치 그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좀 더 순수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내가 그에게서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되었음을 기대할 수 있게요. 다음 영상에서 36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